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네. 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루어낸 건국, 네. 산업화, 네. 민주주의 네. 그리고 핵심이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네. 저희가 지금 벽에 예. 다 부닥쳐서 네.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그렇게 잘하던 나라가 세 가지를 이룬 거잖아요. 네. 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걸까? 왜 그런가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민주화까지 오는 단계에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진화 단계는 이렇게 없는 길을 여는 단계거든요. 이렇게 창의랄지 상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이 달라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있는 길을 가는 단계하고 없는 길을 가는 단계하고는 전혀 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진국가 이 상위 레벨까지 올 때는 앞에 무엇인가 길이 이미 있고 모델이 있으니까 근면 성실함으로만 죽으라고 따라가서 해냈죠. 그런데 이 선진화 이 레벨은 근면 성실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의 방향, 인간 욕망의 이동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포착해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면 성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높이와 전혀 다른 판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난이도가 높아졌다. 예. 자, 난이도가 높아진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비디오 게임에서 그렇죠. 1단계 쉽죠. 예. 2단계 좀 더 어렵지만 예. 풀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 어느 한순간에는 예. 뚫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해석, 다시 말해서 난이도가 점점 높아졌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 이 게임을 하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닐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건국을 하고 산업화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근데 이 세 가지를 50년 만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제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데 사실 수천 년 또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거의 한 세대에서 모든 걸 아니 1.5세대 정도에서 이루다 보니까 사람 우리가 그냥 피곤한 게 아닐까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단계가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3단계를 풀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한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4단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20년 정도 그냥 쉬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어느 한순간 인문학적인 그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막 던져봅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영혼이 자유로운 내 두 아들을 보면은 게임을 할 때 보면은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또 아무리 난이도가 아니라 피곤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더 피곤한가, 왜 더 피곤한가를 보면은 무엇인가 빛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어떤 용기가 생기면은 이건 좀 피곤이 좀 더 덜 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그 네 번째 단계에 가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어려워지고 피곤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 의식이 보이면 아드님들 같이 피곤하더라도 밤을 새서 네 번째 단계를 풀 거라는 말씀일 텐데 그럼 우리가 재밌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우리에게는 선진화되려는 목표 의식이 없을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는 우리가 상상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해봤자 뭐 하냐.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번의 발달을 통해서 나라, 사회에는 상당히 많은 부와 혜택이 쌓여졌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은 받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 게임은 나의 게임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밤을 새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했는데 내가 밤새고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서 나오는 혜택, 포인트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더라. 이게 팩트가 되든
착각이 되든 그 느낌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밤을 안 새겠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지금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없다랄지 줄어들었다랄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이 시선이 미래적인 도전에 있다면은 이런 혜택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행불행을 따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시선이 계속 현재에 갇혀 있으면은 현재를 보는 눈으로만 현재를 보면은 줄어들었다랄지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다랄지 불행하다랄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시선, 미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일은 판단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산업혁명. 지금 사실 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사회 구조라는 것은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구조가 그렇죠. 확대 심화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골격에서 보면은 그렇죠. 산업혁명의 연장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나가지고 이제 달라진 거지. 그러면 이 산업혁명이 1760년에 일어나서 1840년에 완결된 걸로 보는데 중간에 이 선진국 그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것은 1820년에 거의 완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레이트 디버전스라고 그러잖아요. 대분기. 그러니까 1820년대 만들어진 선진국, 후진국의 이 격차라는 것은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이 격차를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걸 좁힌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파라다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진국, 후진국 교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냥 역사적으로 이걸 해낸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찬스는 뭐냐? 이 사회 경제 구조, 디지털 혁명 그렇죠. 새로운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앞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좀 시야를 넓게 봐서 그러니까 뭐 지난 몇백 년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뭐 호모사피엔스 역사 글쎄요. 10만 년이라고 볼까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사실 200년, 300년 전까지 인류의 부가 늘지를 않았었어요, 사실은. 정말 10만 년 동안 인류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빈곤과 가난. 사실 우리도 만약에 교수님하고 제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럼 확률적으로 찬스로는 아마도 남의 집 머슴으로 태어났을 거고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 1시까지 죽도록 일만 하다가 한 평균 30세 되면 죽었죠. 그게 사실 인류가 10만 년 동안 살았던 패턴인 거죠. 역사책에 나오는 황제나 왕, 사회의 0.00001% 또는 단 한 명이었던 거잖아요. 교수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집트인들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투자해서 한 명을 위한 피라미드를 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운명도 없는 거죠. 쭉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산업혁명 덕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가 기하급속으로 증가하고 사회가 다 변한 거죠. 그렇죠. 직업이라는 게 생기고 계급 사회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도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우연이었을 거예요. 그게 왜 중국 또는 오스만 제국이 아니고 영국에서 벌어졌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양한 역사적 또는 우연의 결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단 한 번이었던 주변에 있는 문명, 같은 문명으로는 퍼진 거죠. 서양인들한테.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선진국들은 다들 서양인들인 거죠. 동유럽 사람들조차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세뇌 국가들이 만든 식민지들이 또 선진 국가들이 된 거지. 다른 문명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일본 단 한 나라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면 선진화라는 게 통계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 블랙스원이라는 게 있죠. 검정색 백조. 그러니까는 사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정말 특이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닐까요? 사실 선진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성취를 이룬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 그 산업혁명이 완결되고 나서 1840년에 영국에서 한 최초의 일이 아편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편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양에 의한 동양의 완전 패배예요. 그렇죠.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완전 승리예요. 근데 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결단을 가장 먼저 예를 들면 전략적 결단이죠. 이 전략적 결단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 막부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그래 순조롭게 넘어가. 이건 세계를 순조롭게 바꾼 거예요. 그걸 우연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으로 가겠다. 우리는 서양같이 살겠다. 하는 이 가장 높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을 한 거죠. 근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결단을 못 했어요. 중국도 나중에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판이 달라지는 시대에 그 판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 결정을 해냈다는 거죠. 중국의 참맛에 매료된 영국은 중국 정부의 높은 관세에 맞서 인도산 아편을 중국 전역에 대량 공급하였다. 빠른 시간에 퍼져가는 아편으로 인하여 거대한 중국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임칙서를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폈다. 이를 빌미로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홍콩을 할양받았다. 이 치욕적인 패배에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해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의 개항 요구에 초기에는 저항했으나 무릎을 꿇었다. 개화에 눈뜬 존왕 양이파 하급 무사들 중심으로 막부 체제를 뒤집고 천황제를 부활하는 대정 봉환을 감행하였다. 이는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일본은 본격적인 근대화의 노력과 함께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 다음에 김대식 교수님이 영국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이런 것이 우연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일어났는지를 굳이 따지면 결국은 이유를 잘 못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면직물을 입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더 좋은 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민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당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비극적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들의 그 탐욕, 욕망을 그렇죠. 발휘한 사람이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데 힘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노력들은 선진국으로 올라갈 동력을 발휘하는 데는 그렇게 별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진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탐욕, 욕망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선진국으로 진입할래 진입하지 않을래 한번 해볼래 안 해볼래 이것이 어떤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의에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메이지 유신 때 결국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또는 유일하게 비서양 문명에서 일본이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우리 또는 중국은 그 선택을 못했나요? 이게 리더들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거기서 리더들의 역할 혹은 리더 그룹의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네 번째 스테이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리더들, 건국의 리더, 산업주의의 리더, 민주화의 리더들이 지금 모두 본인이 했었던 방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은 과거의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결국은. 저는 그 너무 많은 과거에 있는 리더십은 리더십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끌고 간다는 것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리더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과 그렇죠. 자기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세계를 그 논리와 그 가치 안으로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과거의 문법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한다, 용기를 발휘한다 하는 것은 있는 문법을 다시 적용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문법을 만들려고 덤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는 또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제하고 뇌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은 어차피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일으키신 분들은 성공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렇죠. 결과가 좋았잖아요. 예, 예. 물론 나만이 알고 있는 경험이고 내가 경험한 책이지만 결론이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뇌가 항상 하는 것은 뇌는 통계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1000번 살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무언가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럼 그 결과가 나머지의 모든 것에 인과관계라고 착시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뇌과학이 우리나라 선진화에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과거의 문법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미래 문제에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겸손함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그런 겸손을 발휘할 때 작동되는 매우 고차원적인 능력이 각성이죠. 각성.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선진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죠? 문제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선진화를 책임지고 감당할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보내온 사람들한테 자기가 해왔던 경험을 벗어나게 하는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욕망으로 무장해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수혈이 돼야 돼요. 수혈이 돼야 돼요. 이렇게 중진국 레벨까지 다른 생각을 받아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참여 동력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갖기가 어려워.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죠. 민주사회라는 것은 기본이 핵심이 권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민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시민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죠. 그러면 역사의 주도권이 자본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 미려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역사적 책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시민이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이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본이 왜 형성이 안 되나? 지금 자본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이 모든 것을 분배하고 자원을 하던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왕이 자원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이 자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왕이 하던 역할을 시민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하겠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재화를 우리는 비로소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아직 부자는 있어도 자본가는 없어요.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돈은 있는데 자본은 아직 없어요. 국민은 있는데 시민이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시민이나 자본이나 자본가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내가 역사적 책임자다.
책임성이 나한테 있다고 자각하고 각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부자들이 자본가로 성숙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본가로 성숙할 길은 도외시하고 이 부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할지. 그 다음에 국민들은 국가를 비판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를 비판하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어떻게 시민을 키우고 자본을 키우는지가 아마 교수님의 다음 강연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지금 마무리하라고 계속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서는. 그렇습니까?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또 두 번째 강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아티스트가 되면은 없는 길을 열어야 돼요. 독립적 주체는 세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것이 많고 호기심이 작동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궁금증과 호기심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가장